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인사하게 된 증시각도기 각산준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올해 사실은 굉장히 파란 해 한 해였습니다. 2025년은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파란 해 한 해였습니다만 마무리하는 이 시점을 아주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이 모두 다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이다 라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감사한 마음을 잘 담아서 영상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계속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성탄의 희망과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 넘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평화가 온누리 위에 가득하길 빌고 있었던 전쟁의 소식도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도 그런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아주 중요한 영상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이 사랑과 평화의 이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승일 희망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게리병 환우들을 도와주는 병원을 지은 곳이고요. 이것들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많은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조금 놓여져 있습니다. 일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보험 처리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루게릭병 환자들은 어디 갈 데가 없고 그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받기를 꺼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평화를 딱 나의 것으로 저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대담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후원 계좌들을 보시고 작은 정성이나마 모아주신다면 여러분 안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건과 관련해서 뭐 특별히 다른 이해관계는 없고 뭐 저희도 작은아마 기부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이야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사상 최고치이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건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 아닌가? 네. 성탄절 맞아서 산타랠리가 오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왔으니까 이거 산타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주 내내 해봐야 1%도 뭐 1% 남짓 정도 올랐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이 안 들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매우 가파른 상승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감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산타랠리라고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1월 초순장까지 해가지고 대략 좀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오는 거, 그걸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평균적으로는 2%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쁜 산타랠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주식시장 뭐 올랐습니다만 층이 굉장히 얇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거래가 없어요. 명절이니까 다들 이제 휴가 갔고 올해는 다 작성이 된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전문 투자자들은 얻을 거 다 얻었고 할 거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제 휴가 가서 발을 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매우 좁혀져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담기는 어려운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가 0.32% 상승했고 다우는 0.6%, 나스닥은 0.2%, 러셀 2000도 0.2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오늘 반도체 지수의 상승은 0.28%에 그쳤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77%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IT를 잘 모르는 미국 투자자들조차도 메모리가 엄청난 쇼티지 가운데 있다는 걸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3분기 마이크론 실적이 매우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가 예상을 완벽하게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그 미국의 기업들은 가이던스를 다음번에 당연히 충족할 수준만큼 가이던스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걸 도달하지 못하면 주가 폭락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대치를 낮추는 수준에서의 가이던스를 내죠.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도 아마 그 이상을 달성할 자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자들이 좀 깜짝 놀라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훨씬 더 많은 지금 매기를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보면 진짜 이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IT를 잘 모르는 것 같고 계속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기록적인 이익 증가가 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현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현물가가 올라가는 건 상당한 공급 제약이 있고, 지금 공급 제약을 이용해서
설비 증설에서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기 계약 쪽으로 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고, 오늘 최근에 들리는 뉴스는 삼성전자는 HBM3 쪽에서 발을 조금 빼고 D램 쪽으로 역량을 조금 넣는 그런 분야. 그래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쪽으로 가고, 그리고 공급 계약도 꽤나 긴 시간을 가고, 공급 계약을 확정 짓고 그 계약, 그 수주 계약, 그러니까 판매 계약을 확정 짓고 나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자, 요거는 뭐 잠시 그냥 훑어봤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오늘 지표 나온 것들도 대단한 건 없습니다. 모기지 시장 금리가 나왔는데 6.31%, 과거보다는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신규 실업 청구자 수는 21만 4천 명으로 지난번에 발표됐을 때보다는 10,000명 정도가 줄어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컨퍼런스 보도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92.9에서 89.1로 조금 떨어지는 흐름이죠. 자,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데 경기 지표들이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GDP는 4%가 넘게 4.3%나 나오고 이러는 거야. 결국 GDP는 따지고 보면 모든 판매의 총량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팔렸다라는 거고, 뭐가 팔렸냐 보면 결국은 AI죠. AI에 관련 제품들이 엄청나게 팔린 거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중에서 완전 쇼티지가 난 게 고도의 GPU 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GPU 칩은 어느 정도 풀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뒷단에서 메모리 칩이 엄청난 쇼티지가 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미국 투자자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봅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보다는 이번 주에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주말 쪽에선 동북아 쪽에서의 외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뉴스가 있는데요. 이건 한국 투자자분들, 그리고 한국의 주주가 가장 많은 회사의 주주분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갔지만 층이 얇기 때문에 이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먼저 외환 관련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변동성이 지렸습니다. 아주 동북아 3개국이 만든 상황인데요. 어차피 지금 미국은 트럼프 이후에 달러 약세를 원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 달러 약세 기조를 가던 참에 아시아권에서 통화 약세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자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났고, 선두는 일본이 섰고 뒤따라 한국이 갔는데, 한국은행은 지금 과거 일본은행이 작년에 썼던 것과 같은 방식을 써서 정말 대폭적인 환율 변동성을 키워놨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달러 대비 강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제 7위안을 깰 것이냐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위안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최근에는 많이 못 올랐으니까 그거는 조금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10월 때까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중국은 위안화가 이제 7.00 수준 근처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작성할 때까지는 7.001이었거든요. 7이 깨졌네요. 6.99 나오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 엔화는 우리가 계속 언급을 드렸다시피 일본 재무상은 이렇게 했죠. 최근 엔화 움직임이 너무 투기적이고 과다한 엔화 변동에 대해 우린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 자꾸 이러면 우리가 공격할 거야. 뭐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면서 엔화도 158엔까지, 달러당 158엔까지 가다가 이제 155엔을 떨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일본은 뭐 그냥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옛날에 그 북한에서 했던 일본에 대한 표현, 겁쟁이 일본 이 금융에서 이게 계속 포착이 된단 말이죠. 자, 155.9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정말 엔화를 강세로 가고 싶다면 155엔을 한 번은 깨줘야 되거든요. 쭉쭉 밀어서. 그러면 이제 투기 세력들이 한번 크게 얻어맞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함부로 공격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는걸? 이거 엔화 약세가 맞는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세게 얻어맞고 나면 공격을 하는데 조금 움찔움찔하죠. 언제 또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까지 안 내리네요. 작년 8월에 트라우마가 너무 큰 거야. 작년에 이거 그렇게 해서
엔화 160엔 갔을 때 빡빡빡 쳐가지고 150엔 딱 깨고 났더니 갑자기 그다음부터는 자율주행으로 가가지고 100, 150, 160엔에서 150엔이 155엔 깨지더니 150엔 깨지더니 145엔 깨지더니 140엔 깨지는 순간까지 갔었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못하고 있다. 라는 게 좀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원화는 이번에 작년 1번 같았습니다. 달러당 1,444원이거든요. 1,480원이었잖아요. 1,480원이었으니까 36원을 그냥 한 자리에서 도륙을 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외환 일본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M2 증가할 꽤 많고, 얘네 또 앞으로도 뭐 계속 경기가 나쁘니까 계속 돈 푸는 정책이야. 그리고 뭐 미국한테 200억 달러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게다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한국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들고 있긴 한데 원화로 환전을 안 하니까 자 이거 일본하고 똑같아, 공격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고 투기 세력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원화 약세라고 생각해서 이거 우군이야 라고 생각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루에 36원 먹혔습니다. 몇 프로예요? 36원이면? 36원이면 2%가 넘잖아, 하루에. 그쵸? 2%가 훨씬 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2% 깨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레버리지 10배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루에 2% 날아갔어. 왜냐하면 환시장이라는 거는 하루에 1% 옮기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버리지를 빵빵 키워가지고 해야 되겠죠. 내가 오늘 한해서 0.2% 먹었어. 근데 10배 키우면 2% 먹었어. 어우, 나 하루에 2% 먹었어. 괜찮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왜 하루에 1% 이상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환인 시장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봐왔잖아요, 저희가. 근데 지금 하루에 36원이 빠지면서 2% 넘게 깨졌단 말이야, 하루에. 그러면 10배 레버리지를 썼으면 하루에 20% 작살났거든. 그러면 자기 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20% 작살났으면 오릭 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그쪽 우리 그 재정 쪽에서 마음 한 번 먹고 한 번 더 두들겨 때리면 손절 나올걸요? 그러면 손절 나오면 역작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했던 얘기는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궤적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올 들어와서 거의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N1은 94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이다 라는 말씀. 그렇게 보면 사실상 엔화 약세를 추정하는 거 방향성이 훨씬 더 크고 원화 자체의 약세라고 보기 좀 애매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깨졌습니다. N1이 929원이에요. 예. 물론 여기서 바로 복귀하면 또 제자리인 거죠.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복귀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 엔화가 강세가 못 내려오니까 그래도 괜찮아. 한번 공격해. 피를 토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만들어서 한 15원 정도 더 내려가면 그래서 N1 막 한 910원대 빠지고 막 이래버리면 손절매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N2기 세력들. 자, 그리고 일반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통화 같은 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문 투자자 아니시잖아요. 전문 투자자 아니신 분들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문 투자자 아닌 분들이 우리 이제 이쪽에서 최고 일반인들한테 노출되신 분은 우리 김준성 대표시잖아요. 근데 이 김준성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딱 이렇게 해서 흐름 딱 나오면 바로 손절 치실 분이에요. 그분은 뭐 트레이더의 왕이었으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조만간에 모시겠는데 1월 달에 모시기로 했는데요. 이거 원화 약세입니다 라고 배팅을 하다가 흐름이 딱 바뀌면 딱 바꿔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 원화 약세에 배팅했어 하면 나도 원화 약세에 배팅해 했는데 떨어지면 이분은 대응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대응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단타하지 마시고 이건 개인들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전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은 방법, 개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방법, 근거 있는 투자를 해라. 근거 있는 투자. 어떤 거에 그 본질 가치가 있는 걸 투자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문제가 생겨도 이 본질 가치를 꽉 쥐고 있을 만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그거 없는 거에 투자하면 안 된다. 자, 본질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가 워렌 버핏 관련해서
제가 지금 사무실에 안에서 저희 집에 있는 책을 꺼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나요? 여기 이렇게 껍데기 쌓인 거 아시나요?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 그리고 자주 봐야 되는 책, 이렇게 껍데기를 씌워놔요. 그래서 이번 주 광고가 들어서 오케이, 제가 이거 광고해 드릴게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고 정기적으로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했던 게 워런 버핏 바이블, 워런 버핏 주주 서한이에요. 예,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좋은 책이니까 뭐 저희가 이제 수폰을 받긴 했지만 편하게 수폰을 여러분한테 노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책이고, 요즘에 워런 버핏 바이블 그 완결판, 이렇게 빨간색 두꺼운 거, 거기는 이제 그 더 분야별로 촘촘히 박아놔가지고 읽기 더 편한데 두껍긴 해요. 저 같은 사람 좀 들고 다니기가 힘들더라고. 그거 들고 다니니까 가방이 너무 무거워져. 노트북 들었지, 그거 들었지, 다른 거 들었지, 막 이러니까. 네, 어쨌든. 자, 오늘의 핵심 이슈로 한번 넘어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환과 관련, 그 금리와 관련된 발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새로운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 원한다.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연준 의장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금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은 내려갈 거다. 확정적이고요. 시장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에 제 생각엔 내년 1월 달에 인플레이션 조금 조짐이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 한번 크게 얻어맞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만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 확 얻어맞을 때 잘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 금리 내려갈 것 같으니까 말이죠. 한 번은 인플레이션 되게 높게 나와서 한 2.9나 한 3.0 PC 이런 거 이렇게 그렇게 나와서 내년 1월 달이나 뭐 이렇게 1분기 쪽에서 한번 크게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그때 크게 얻어맞을 때 공포에 빠지지 마시고, 그때는 그거 괜찮다.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의 예상은 잘 안 맞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오늘 본론으로 갑시다. 오늘 시간 많이 지났는데 이 부분이 오늘 저는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재미있는 뉴스였어요. 뭐냐? 인텔과 협력했던, 왜 목소리 삑사리나? 인텔과 협력했던 엔비디아가 인텔과의 협력 관계를 정리했다 하는 뉴스입니다. 이야. 최근에 인텔과 엔비디아가 GPU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텔의 생산 프로세스를 시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협력하기로 지난 5월인가 리프탄하고 저기 젠슨호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뉴스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인텔이 3% 빠졌다가 다시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인텔도 어떤 식으로는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생산 공정 시험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지. 여기서 핵심 뭐냐? 생산 공정이 뭐였냐는 거예요. 생산 공정. 네. 뭘까요? 아시는 분 바로 이거 실시간에 빨리빨리 불러보세요. 포베러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베러스는 인텔의 3D 그 적층 방식이에요. 자,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너무나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원하는 AI 쪽과,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엔비디아가 만들어간 세상이고, 이 엔비디아 원래 조금 비싸게 받아 먹었잖아. CPU처럼 이렇게 받아 먹지 않고 GPU 되게 비싸게, RTX 막 되게 비싸게 받아 먹었잖아. 언제부턴가 그게 모자라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게, 그게 벌써 이미 1, 2년 동안 적응을 과거 이미 해왔었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았지. 그 시장이 이거 키워도 그 팔린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 가격에 별로 그 흔들리지 않고 매우 비싸고 높은 퀄리티와 성능의 제품을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그걸 팔아먹을 수 있는 뭔가 경험치가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왜? 어떻게? 실리콘 인터포저를 가지고. 자, 말이 실리콘 인터포저지. 우리가 반도체를 뭘로 만드니까 웨이퍼로 만들죠. 웨이퍼에 만드는 이유가 있겠지. 웨이퍼가 전달성이 가장 좋으니까 웨이퍼에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근데 문제는 그 실리콘 웨이퍼 자체도 그 고순도의 웨이퍼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이 가격이 엄청 비싸.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해.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리선 같은 거나 금선이나 이런 걸 이렇게 연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훨씬 더 좋은 성능은 어디서 나옵니까? 칩 자체의 프로세싱도 중요한데 칩 자체의 프로세싱이 그대로 다른 것과 협업을 하면서 잘 연결돼서 도출물도 빠른 프로세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초당 연산 숫자가 뭐 우리 그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가 뭐 초당 뭐 1조 회 뭐 이런, 나는 그 믿어지지는 않지만 뭐 그런,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초당 연산 숫자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연산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칩끼리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좀 GPU, CPU 있고 뭐 메모리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고 뭐 그다음에 PCB 판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붙여갖고 납땜 해가지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 그렇게 하긴 알겠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면 어떡해. 근데 여기에 먼저 판 깔아준 회사가 있죠. 어디? 애플이죠. 애플이 집적을 해가지고 옛날에 애플 스튜디오 나왔을 때 그때 그 센세이션이었지. 칩 두 개를 붙여버렸잖아. 칩셋 두 개를 붙여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 당시엔 되게 비싼 뭐 600만 원 막 이래가지고 기본형이 600만 원인데 그 그래픽 쓰는 사람들이 와 이거 엄청 싸다 막 이랬던 경험이 납니다. 그게 뭐 한 4년쯤 된 것 같은데. 야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즉 이 고성능의 칩을 해주려고 하니까 연결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연결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반도체에서 쓰던 그 기판을 그걸 그냥 또 쓰면 되겠네. 라는 걸 개발한 데가 어디? TSMC. 그 공정을 뭐라고 그래? 코어스. COWOS. 코어스. 그거죠. 그래서 세상에, 아니, 웬 걸 저렇게 비싼 걸 한다고? 누가 사? 엔비디아가 사. 그래서 그걸 가지고 AI 칩을 만들어서 온통 팔아.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GPU와 HBM과 다른 그 부대 칩들을 한 판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네. 한 판 위에다 올려요. 그래서 이걸 2D, 2.5D 뭐 이렇게 하고 된 거죠. 자, 여기서 인텔은 이 방식 말고 조금 더 적층을 높인 3D 방식으로 3D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층이 조금 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칩 위에 칩을 올리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컬어 포베로스라고 했습니다. 이 포베로스 기술이 엄청나다 뭐 이렇게 막 했었는데 오늘의 결론, 그게 안 되는구나. 예. 최근 그래픽 처리 장치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텔의 생산 프로세스를 시험했으나 곧 중단했다. 왜 중단했을까요? 전 잘 모르지만,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 이거 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GPU가 미친 듯이, 우리가 이제 GPU가 옛날에는 뭐 몇 기가헤르츠예요? 몇 코어에 몇 기가헤르츠예요? 이거를 물어봤는데 지금 몇 와트예요? 라고 하잖아요. 이 말인즉슨 성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고, 전성비도 좋긴 해야 되지만 정성비는 당연히 좋긴 해야 되지만 전력 더 때려 부어가지고 전성비 좋은 거에 전력 더 때려 부어갖고 속도가 빨라지면 된다는 게 지금의 논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력을 제일 많이 쓴 그 가전기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냉장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에어컨? 아니, 전기난로. 전기난로가 최고야. 전기밥솥 최고죠. 열을 내는 게 전기 제일 빨리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면 뭐가 난다? 열이 빵빵 난다. 그러니까 전기 소모가 엄청난 제품을 지금 만든 거죠. 전기를 많이 쓰면 뭐가 많이 난다? 열이 많이 난다. 열이 많이 나는데 그 GPU를 포베로스로 얹었는데 안 된 거지. 3D 적충으로는 안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요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증시각도기지. 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그럼 여기서 눈에는 뭐가 띄어요? 어차피 코어스 공정 꽉 찼고 TSMC 못 해주니까 지금 딴 데하고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니 어차피 엔비디아는 TSMC하고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어차피 코어스 쓸 수밖에 없고 코어스 확장을 하는데 1년에 50%씩 확장하는데도 안 되니까, 팔 때는 많으니까 확장을 제대로 해주면 그냥 더 이상 보지도 않겠는데 가격만 올라가고 확장은 더 이상 안 해주고, 그러니까 딴 궁리를 한 거죠. 그것이 인텔이었는데 안 됐어. 그럼 다음 타자 누가 있나요? 삼성 있죠. 자, 삼성은 어떤 패키징을 갖고 있나요? i큐브, x큐브, 세인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먹힐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텔 포베로스가 엔비디아하고 안 붙었다? 내가 보기엔 이거는 되게 휘청거리는 뉴스지. 왜냐하면 사실상 삼성의 파운드리를 가격 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에 대응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인텔마저도 분명히 미국은 인텔 밀어줄 거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뭐 됐네, 갔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누구하고 작업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하고 작업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줌 회의에 들어오죠? 왜 그러냐 자꾸 물어보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강점이 뭡니까?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크잖아요. 결국 열 문제는 물리학에 대한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그거를 상당 부분 단축시키면서 테슬라의 생산 공정에 혁신을 갖고 온 거 아닌가요? 자, 이 스페이스X를 해봤던 사람들의 기술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만약에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면, 패키징 한 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 이야,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부활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는 말이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없이는 제가 보기에는 15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리 잘해도 장기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내후년 28년도까지는 어떻게 잘 모르겠으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메모리만 15만 원이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지 않을까? 응? 분명히 그 내후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파운드리?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 삼성전자를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이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뉴스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인 인텔이 휘청거렸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얘기를 한다고 너무 길어졌는데요. 네. 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OAS를 승일 희망재단의 대담도 즐겁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타자를 향할 때 존재감을 느끼는 존재가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죠. 네. 올해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한번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 루게릭 환우를 위해서 한번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